제가 PPT에 그 준비된 분량이 한 2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시간 내에 열심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발표를 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나름 좀 호응도 좀 같이 잘 해주시면 또 빨리빨리 좀 이렇게 스피드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오늘 발표에 긴장한 나머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산출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이버 D2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블럭으로 케라스와 함께 이렇게 해보자 해서 저희 오늘 주제를 좀 담은 그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 순서는 이제 케라스 이야기, 딥러닝 이야기, 케라스 개념 잡기, 레이어 개념 잡기, 딥브릭, 또 딥브릭 레시피, 또 태양에서 세포까지 극한 알바라는 주제로 할 거고요. 케라스 이야기 하고 딥러닝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극한 알바를 좀 잠시 보고 하는 게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월 달에 낸 책입니다. 제 책이고요. 이게 제가 공부하다가 좀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디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해하기에, 초보자가 입문하기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뭐 책 내용을 보시면 뭐 다 레고 블럭이나 아니면 뭐 악보나 뭐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것만 익혀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입문하신 분한테는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케라스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케라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케라스의 의미. 네. 제가 책을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신화에 보면 신이 사람에게 꿈을 전달할 때 두 가지 눈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네네. 이제 홀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또 하나가 상하되는 분. 네. 진짜 어떤 좋은 꿈 같은 경우는 이제 홀로 되는 그 눈을 통해서 지내고 네. 또 이제 안 좋은 꿈 같은 경우는 가짜 꿈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상하로 보는데 어떤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도 염원을 담아서 네네. 하시라고 그러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외웠던 대본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큰 박수 좀. 이거예요. 이건데요. 네,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케라스로 된 문인데, 전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시험셋도 있고 검증셋도 있어가지고 다 뭔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이점에 넘어가면 그냥 딥러닝 모델에 다 맡길 거예요. 모든 판단을.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가 실제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제서는 인류는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케라스로 만든 모델은 좀 더 진실된 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원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케라스에 빠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주도 가는데 케라스다 보이시죠? 네. 놀러 가는데 애들 타는 것 중에 케라스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케라스를 개발하신 분이 이제 그 구글 엔지니어의 그 프랑스와 솔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을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받았어요. 딥러닝을 사용해 쉽게 만들면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겠죠. 케라스의 핵심은 모두의 손에 쥐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공부하고 딱 두 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고, 이번에 CVPR 가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케라스 유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라스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쉬운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딥러닝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쭉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여러 가지 딥러닝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이 케라스만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필요하면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케라스고요. 케라스를 가지고 어느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뭐 짤막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토픽은 이제 세포에서 태양까지 이런 의미인데요.
처음에 이제 염색체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해가지고, 뭐 태아 검사나 뭐 이런 검사할 때 염색체를 보고 이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을 하는 건데요. 이런 영상이 떨어집니다. 이런 영상이 떨어지면 여기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 어떤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해본 결과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번호를 잘 따더라고요. 땄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못 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요. 예, 촬영하기도 그렇고 이걸 판독하는 분도 굉장히 고급 임상병리사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최근에 나오는 연구 내는 거 보면 다른 쪽 도메인에 잘 학습된 모델을 이쪽에 쓰면 된다. 예를 들어 물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학을 좀 잘한다.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본 순간 예, 약물로 학습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양말을 제가 하는 게 이거를 쌍으로 맞추는 일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양말 하나 빠지면 뭐예요? 세탁기에 양말 빠졌나 보고 그죠? 근데 양말 자체들이 이렇게 포개져 있거나 이렇게 굽혀져 있거나 또는 하고 있었는데 병원 선생님이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또 염색체가 중간에 잘라서 서로 교차된대요. 와, 그 얘기 듣는 순간 완전 멘붕이 왔었는데 양말 가지고는 할 수 있겠죠. 잘라서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값싼 가격에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만든 모델을 이용해서 나중에 실제 염색체의 데이터를 조금만 학습 더 시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핵연구원이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결핵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결핵균이라고 나왔던 거고 그냥 그러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필요했었고 실제 그분들이 현미경 보고 바로바로 판독하는 분이라 데이터셋이 전자화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툴을 만들었어요. 실제 현미경에서 보듯이 줌인, 줌아웃, 뭐 확대 축소, 뭐 옆으로 이동, 뭐 이렇게 포커스 맞추고 실제 선 끊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또 많이 또 수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자동으로 좀 더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하드웨어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서 이제 결핵연구원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면 저희 회사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또 노테이션하면 DB에서에서 뭐 학습시키고 이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체계를 저희가 연구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딥러닝을 한다면 그게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걸 이걸 해보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보다 데이터셋을 잘 만드는 게 이제 목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우린 그런 툴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국방이랑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차를 딱 찍으면 얘가 쭉 차를 이렇게 트래킹하면서 데이터셋을 쫙 만들어주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회전이나 이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도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는데 이걸 군인한테 딱 보여드렸더니 우리는 차는 필요 없어. 탱크나 비행기가 필요해.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드론을 이렇게 군부대 가서 탱크나 비행기를 촬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한 찰나 구했습니다. 탱크 많이 구했고요. 장갑차도 구했고요. 심지어 전투기까지 다 구했어요. 헬기 다 구했어요. 다 찍었어요. 어떻게 해요? 프라모델로 200만 원치 샀고요. 지금 해외에서 계속 배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열심히 찍고 있고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이렇게 학습한 저는 이 비행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를 봐도 비행기다 얘기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데이터셋 가지고 활용한 게 저희가 좀 더 좋은 RC카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탱크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성능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썼던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해서 뭐 소나무의 어떤 소나무 있는데 뭐 병이 걸린 거를 이렇게 디텍션하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이용해 보려고 이제 데이터셋을 모으고 있고요. 영상 처리를 좀 하다 보면 사실 이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건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을 계속 모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드론이나 또 무인기, 고정기 이런 것들도 저희 회사에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계청이랑 이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뭐 어떤
위성 영상이나 또 항공 영상 가지고 이렇게 배나 옥수수 고구 막 이런 거 보고 이제 찍는 겁니다. 찍고 그걸 이제 분류하는 문제인데요. 이걸 찍을 때 어느 고도에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고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판단해서 어느 게 적정 데이터셋인지 이런 것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항공사진은 이렇게 찍습니다. 제가 실제 항공기 한 3번 정도 탔는데요. 이게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저라고 해서 안 흔들리게끔 이렇게 쭉 해서 찍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 기장님한테 받았던 이제 기내식입니다. 기내식이고 고도 한 1km 올라가면 막 부풀하게 바로 터지기 직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실제 항공 영상을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논 영역 이렇게 판독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딥러닝 만들려면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 논이다라고 하면 누군가 이 어떤 영역을 지정해줘야 되고 그 영역을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마우스 클릭 해서 이렇게 쭉 일일이 다 만듭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그래서 남한 전체 영역을 이렇게 다 만들어요. 이게 빨갛게 만든 게 다 선이에요, 선. 예, 어느 분들이, 이 알바분들이 다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위에 실제 영상이고 그거를 사람이 수동으로 만든 트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학습시켜 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게 영상 집어넣으면 트루 데이터 이렇게 딥러닝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결과고 이제 까만색이 0%고 1이 이제 10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좀 비슷한 거 보실 수 있죠. 거의 뭐 흰색에 가까운 회색.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썼던 모델은 유넷을 기반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위성 영상을 수집하려고 그러면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랑 저궤도 위성이랑 컨택 한 4번밖에 못해요. 사실 엄청나게 찍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수신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북극에 갖다 놓으면 이게 극궤도로 돌기 때문에 하루에 10번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북극에 이런 안테나 스테이션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북극에 가서 수신 시스템 설치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후 4시에요. 오후 4시인데 완전 밤이죠. 북극에는 해가 안 뜨는 겨울에는. 그래서 열심히 설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고 이제 저희가 그 태풍 포쇄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만들 때 그때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동으로 했었어요. 패턴 보고 이런 것들 패턴 보고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패턴 인식 부분은 사실 딥러닝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데이터셋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송 수신 장비로 이제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옥상에 이제 히마와리 위성이랑 천리안 위성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 저 데이터셋을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말고 이제 태양 쪽입니다. 태양 쪽 보면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붕 하는 거 있죠. 이게 태양에서 9월 달에 폭발난 어떤 그건데요. 사실 북한에서 핵실험해도 지구 전체가 저렇게 울렁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이 이렇게 울렁거리는 엄청난 폭발이 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판독을 미리 예측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각 흑점별로 이런 플레이어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경도가 심각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문제를 현재 풀고 있고요. 그래서 예측 메커니즘을 집어넣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상의 어떤 그런 태양의 폭발로 인해서 넘어오는 그 라디오 버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타입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입 2다 이렇게 인지하는 어떤 그런 스펙트럼의 문제는 푸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접목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텐서플로우 스피치 레코그니션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셋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 스톱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패턴이랑 스톱 패턴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말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고는 한 번, 스탑은 뭔가 스탑이나 2번 끊겨 나오는 정도. 그래서 케라스로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니까 CNN으로 그냥 돌렸습니다. 한 92%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결과면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도메인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재밌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D2 그 동영상 보니까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피스 투 피스를 했는데 제가 어떤 걸 해봤냐면 토이 예제로 크로바랑 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바를 넣으면 하트가 나오게끔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크로바를 집어넣으면 하트를 그리게끔. 그래서
이게 제가 집어넣은 크로바고요. 이게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 놓은 하드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과는 괜찮죠. 하드가 좀 울렁울렁거리긴 한데요. 여기에 그 다음에 궁금증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아, 그러면 하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스페이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조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와, 그런 것들 제 블로그에 다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제가 왜 했냐 하면 지금 이 센서가 위성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지구에서 찍는 센서가 이제 2개가 있어요. 크로바 센서랑 하트 센서 이렇게 있고요. 태양의 사이드에는 센서가 이제 크로바 센서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트 센서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좋은 어떤 센서입니다. 예측하기도 좋고. 근데 이 태양의 사이드를 찍는 건 하트 센서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태양의 사이드에 하트 센서가 있다면 태양이 쭉 돌 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 센서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끔 학습을 시켜서 크로바의 센서를 넣으면 하트 센서가 나오게끔 그 위성에는 하트 센서가 없지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양의 백사이드에 하트 센서를 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 밤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문윤재 교수님도 와 계시고 또 그 경희대 태양 우주 환경 그룹에서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이디를 주셔가지고 실제 뭐 딥러닝 모델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백사이드의 화살표가 이게 지금 트루 데이터예요. 트루 데이터고 쭉 넘어가면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에서 만든 이 데이터가 앞으로 쭉 오는 걸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미리 우리가 태양의 옆 사이드를 보고 예측할 수 있다면 지구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다른 도메인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도저히 태양 쪽은 수학, 물리학 너무 이해할 게 많고 용어조차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박사과정을 원격한 우주 탐사학과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일단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주 전에 나사에 초청돼서 갔는데요. 그 나사에서는 이런 태양을 이용해서 딥러닝하는 어떤 그런 모델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실리콘밸리랑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딥러닝 쪽 그 커뮤니티의 기사들 보면 뭐 딥러닝이 뭐 사람의 어떤 뭐 일자를 뺏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살아야 할 땅을, 살아야 할 행성을 딥러닝 이용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지구 관측을 해서라도 지구의 어떤 자원이 이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훈련 중에 있고 한편으로는 행성 탐사를 한다면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로봇이 먼저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봇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AI를 탑재하고 나중에 사람은 갔을 때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공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스케일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배울 때 이런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공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케라스만 이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정도, 오늘 좀 말씀드리는 정도만 알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딥러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y는 w, x곱 더하기 b입니다. 이게 제가 김성훈 교수님의 그 유튜브 동영상 첫 강의에서 이 수식만 알면 된다고 딱 얘기하셨어요. 이 정도 수업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엄청 그 위안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저는 이 수식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죠. 실측값이 있고 예측값이 있어요. 예측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실측값은 많이 있어요. x, y.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x하고 y가 있는데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로 얘기합니다. 그 변수가
그 의미를 조금 파악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X가 월급이고요. Y가 제 용돈입니다. 그리고 W는 와이프랑 10% 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B는 뭐 지유비 뭐 이런 것들 실제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이 정해지면 용돈이 정해지죠. 그죠?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용돈을 올리려면 월급을 올리면 됩니다. 반대로 용돈을 올리면 월급이 올라갈까요? 안 그렇죠? 월급을 올리려면 다른 또 그 종속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하소시킬 때도 전혀 관련 없는 데이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인간관계로 먼저 이렇게 넣어봐야 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때도 이런 고민 정도는 해서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실측값 가지고 구하는 게 WB입니다. 그래서 이 WB를 가지고 와서 실제 예측값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실측값이 한 개가 있어요. 1하고 3. 그러면 WB가 이렇게 가져와서 2일 때 우리가 원하는 Y값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뭘까요? W하고 B가? 뭘까요? 아마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얘를 지나가는 선이 무수히 많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죠. 실측값이 두 개가 있어요. 1, 3, 또 3 넣었더니 5가 나왔어요. 이 WB가 뭘까요? 1, 2 맞습니다. 1하고 2 하면 나오죠? 그러면 여기 1, 2가 나오니까 2를 넣으면 뭐가 나올 거 있어요? 4가 나오겠죠. 이 과정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을 끄면 2일 때 4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죠. 3개 넣었어요. WB 뭘까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전에 똑같은 입력을 넣었는데 다른 입력을 넣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죠. 여기에서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은데. 근데 실제 필드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다른 입력에 같은 결과가 나오고 같은 입력에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선을 꺼야겠죠? 어떻게 끌까? 그래 이거 무시하자 하고 이렇게 꺼버립니다. 또는 이거 밑에 꺼볼까? 꺼볼 수 있습니다. 얘는 완전 특이 오릴 거야. 그렇게 믿고 이렇게 꺼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에러가 제일 적게끔 이렇게 끄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걸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수식으로 나이스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이 선형회귀라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선형회귀 그래서 쉬운가 보다 하고 풀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풀면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는 아까 그걸 넣고 이중포문 써서 WB 넣어서 막 바꿔가면서 최저값을 가지는 개의 W하고 B를 임시 저장 변수에 넣어서 나중에 프린트 하면 되겠죠? 혹시 프로그래머 계십니까? 프로그래머. 제가 다른 쪽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왜냐 해도 근데 네이버에서는 가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호응이 없으시네요. 다음에 프로그래머 분들이랑 함께 좀 하고 싶습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델이 이렇게 복잡한 모델이면 그렇게 간단하게 풀 수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이 뭘 할 수 있게끔 W하고 B를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행위고 딥러닝은 내부적으로 그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W하고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다? X하고 Y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스. 이제 이 정도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케라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라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뭐 텐서플로우든 다른 거든 다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할 때 트레인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시험용 데이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을 구성합니다. 모델을 몇 층을 쌓아야 될지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핏해서 이제 W하고 B를 찾게끔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입니다. 기다려주는. 1시간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이 되면 그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 코드예요. 이 코드면 손글씨를 인지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게 결과가 98%, 99% 이렇게 나왔어요. 아, 좋다. 근데 나머지 1, 2%는 뭐지? 라고 한번 딥러닝이 틀린 걸 한번 골라봤어요. 골라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3, 또 5. 네. 사람은 3이라 썼고 딥러닝 모델은 5라고 나왔어요. 그죠? 이제 그 1, 2%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네. 아이고. 이건 뭘까요? 네? 3. 또 8. 아, 사람은 3이라 썼는데 딥러닝은 8로 얘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을 쓸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싹 올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리는 게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딥러닝 모델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에러에 대해서 데이터를 잊었듯이 한번 봐야 됩니다. 도메인 널리지 있는 분들과 같이 이게 진짜 맞느냐. 왜냐면 우린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가 숫자라서 알지 뭐 실제 데이터는 잘 모릅니다. 막 의료 영상, 뭐 위성 영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도메인 널리지 분들이나 얘기를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아, 우리 이런 걸 학습 안 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케라스의 그 개념 중에 중요한 게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학습할 때 PC라고 하는데요. 여기 인자만 좀 보죠. X, Y, 배치 사이즈, F크 이렇게만 네 가지만 익혀보죠. X는 문제지입니다. 그리고 Y는 해답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 학창 시절에 문제집은 있는데 해답지가 없는 그런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안 샀죠, 제가. 왜? 학습이 안 될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지와 해답지를 같이 사셔가지고 학습은 언제 되죠? 내가 푼 문제가 결과를 비교할 때, 그리고 그때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오답을 정리할 때 그때 학습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먼저 XY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배치 사이즈는 얼마마다 풀고 맞추는지입니다. 이게 100개 문제가 있으면 100개를 다 풀고 맞추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풀다가 10문제씩 잘라서 맞추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막 풀다가 이 문제는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몰래 해답을 봐서 딱 보고는 또 이렇게 맞추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답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언제 가중치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100개, 푼답 100개에서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두면 100문제를 다 풀고 가중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납니다. 한 번. 그죠? 죄송합니다. 배치 사이즈 10으로 하면 가중치 갱신이 몇 번 일어날까요? 10번. 10번 일어납니다. 배치 사이즈 1로 하면 몇 번 일어날까요? 100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치 사이즈 따라 왜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그럴까요? 뭐 메모리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문항이 있는데 앞에 문항과 뒤에 문항이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있을 때 앞에 이렇게 100문제를 다 풀고 푸는 사람은 앞에 틀렸으면 뒤에도 틀리겠죠. 근데 맞춰본 사람은 앞에 틀린 문제는 뒤에는 맞추겠죠. 그죠? 그래서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속도는 시간 더 걸리지만.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를 조정해 가면서 최적의 어떤 배치 사이즈를 골라내는 게 이제, 주로 하는 연구 중에 또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쭉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 가지고는 이제 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딥러닝 돌리고는 막 결과가 90몇 프로 막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가진 데이터 가지고 학습단 데이터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글을 썼는데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한테 문제집을 주고 한번 풀어봐. 처음에 60점 가져왔어요. 알았다. 또 주고 또 풀어봐. 70점 왔어요. 근데 100번을 풀었는데 계속 70점이에요. 그러면 고민하게 빠지겠죠. 그죠? 야, 똑같은 문제를 100번 풀었는데 왜 70점이니? 이렇게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100점 맞아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만드신 모델에 학습 데이터 넣었을 때 정확도가 90%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딥러닝 모델이 용량이 부족하든지, 너무 얕게 쌌거나, 너무 뉴런 수가 적다든지. 둘째, 문제지가 이상하든지, 막 같은 문제인데 다른 답이 나오고, 문제집 엉망이면 제대로 학습이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셋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랑 이제 수능 문제, 올해 수능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올해 수능 문제를 잘 푸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올해 수능 문제를 제일 잘 푸는 방법. 뭘 학습시키면 되겠어요? 올해 수능 문제를 빼앗아 학습시키면 되겠죠. 네. 그래서 빼앗아 학습시키면 되는데, 실제 예전에 막 논문들에는 올해 수능 문제를 빼앗아 학습시켜서 그걸로 해서 결과 잘 났다, 그런 논문들도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거는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철컹철컹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모의고사 문제나 검증세 따로 두고 별도로 작년에 어떤 최근 경향을 가진 시험셋을 두고 실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나누고 합니다. 근데 검증셋은 왜 필요하느냐? 훈련만 하면 되는데, 너무 훈련만 하게 되면 그 시험셋에 맞게끔, 훈련셋에만 맞게끔만 자기가 너무 이렇게 그게 맞춰집니다. 오버피팅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좀 얘가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맞춰졌는지 좀 판단하기 위해서 검증 가지고 계속 검증해 가면서 이게 결과가 안 좋을 때 시점에서 그만둡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할 때 계속 공부하면 계속 이렇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오버피팅의 가장 결정적인 이제 예를 드릴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안에 답변을 말씀 주십시오. 제가 사이버 민방입니다. 푸는 겁니다. 자, 몇 번일까요? 3번? 4번? 네. 3번. 저는 3번 찍었습니다. 사이버 민방위 해보신 분은 계시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안 읽습니다. 그래서 해답 보고만 막 찍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대피, 감상하네. 딱 찍었어요. 네, 바로 틀렸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마음의 소리대로 한다. 해안에서 지진 느끼는 해일특보가 느끼면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보고 이제 오버피팅.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만 선담만, 사진선담만 보고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오버피팅이 발생했고, 이런 어떤 대표적인 예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이게 쭉 가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네, 이제 그만하자. 보통 그만두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또 확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마치 사람이 유레카라고 외치듯이. 이게 딥러닝, 저도 이건 잘 모르지만 아마 뉴런이나 이 넓은 층에서 각기 다른 어떤 특성을 막 이렇게 학습하고 있다가 어느 연결되는 지점이 딱 왔을 때 얘가 스텝을 탁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이 좀 더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더 잘 하지 않을까,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념을 알면 케라스를 이제 자유자재로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레이어 개념입니다. 레이어 개념만 몇 가지 좀 익히도록 하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직업대로 보셨죠. 보면 뭐 뉴런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세포가 있는데, 여기 뭐 뉴런 세포입니다. 세포는 여러 가지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출력은 하나입니다. 출력은 하나고, 입력을 받을 때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블럭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입력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출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하나당 가중치, 얘가 아까 그 시냅스의 강도, 뭐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데이터에 대한 연결 강도가 강하다. 그래서 곱해서 썸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 하나고 입력 3개면 가중치가 몇 개일까요? 3개. 네, 3개 맞습니다. 자, 입력이 3개고, 이 똑같은 입력입니다.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면 가중치는 몇 개일까요? 네, 6개입니다. 그냥 곱하기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입력이 3개 들어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2개 만들겠다. 그러면 얘 곱하고 얘 곱하고 그래서 6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인데 이 레이어를 보시면 첫 번째 인자 8개, 8개가 출력 누런의 수입니다. 그리고 입력 4개다 그러면 아까 입력 4개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중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네, 32개입니다. 32개. 네, 그리고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요 뒤에 보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하영호님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좀 나왔는데요. 그냥 어떤 우리가 그 뉴런을 딥뉴런을 학습시키고 나오는 결과를 그냥 어떤 수치를 받을 때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별 뭐 처리는 안 하고요. 그거 아니고 아웃풋에 기다 아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OX 문제를 풀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게끔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데이터를 시그모이드라는 거를 달면 그에 맞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다중 클래스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걸 이제 하면 이제 여러 개의 분류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입력 3개에 출력 하나고 이 출력이 시그모이드로 했다 그러면 얘가 0과 1 사이로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그 0과 1 사이는 어떻게 내놓지? 우리가 학습한 대로 나옵니다. 예. 그렇겠죠? 0과 1 사이로 나오는 게 시그모이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삼진 분류를 하고 싶어요. 뭐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게 분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벡터를 3개 두고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입력 3개에 출력 3개에서 이렇게 하면 삼진 분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줍니다. 전 처음에 의아했어요. 3개면 0, 1, 2 이렇게 3개 나오면 되지 않을까? 왜 벡터가 3개 있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0, 1, 2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마다 한 벡터마다 0과 1 사이의 어떤 확률값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뭐 삼각형 확률, 사각형 1 확률, 원일 확률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걔를 썸하면 1이 되게끔 그렇게 맞춰주는 게 소프트맥스고 뭐 이걸 이해하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중 클래스 할 때는 소프트맥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익층이라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쌓는 층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렐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렐루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역전파할 때 잘 전파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딥러닝 쪽 연구하신 분들이 렐루를 쓰자 해서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영님이 하신 것 중에 이제 교장쌤이 야 줄 좀 맞춰라 하면 앞에는 좀 맞추는데 뒤에는 막 안 맞춰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자 렐루를 쓰면 뒤에 쫙 해서 쭉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은익층에 쓰는 거는 이제 렐루를 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 분류를 문제 푼다 그러면 입력 넣고 은익층에 액티베이션 함수로 뭐 넣죠? 렐루. 네, 렐루. 뒤에 지금 조금 소리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쳐보죠. 두 번째 은익층에 뭐 쓰죠? 렐루. 네, 네. 저 혼자 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출력층에 뭐 쓰죠?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 씁니다. 왜냐면 시그모이드 쓰면 0과 1 사이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입력 4개, 출력 8개, 중간에 렐루, 그리고 0과 1 사이를 구분하니 시그모이드 하면 입력 4개 주고 0과 1 사이를 구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는 모델에 입력 4개, 풍량, 풍속, 오늘의 날씨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기온이나 그런 것들을 풀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해봤는데요. 이게 UCI의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회귀 분석 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리 문제 푸는 걸 하는데 여기에 이제 피마족이 5년 이내에 당뇨병이 발병할 여부 해가지고 8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횟수, 포도당 뭐 이런 거 쭉 있고요. 이걸 학습해가지고 얘가 5년 이내에 당뇨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판단하는 분류입니다. 입력 몇 개죠? 8개죠. 8개. 출력은 몇 개죠? 이진 분류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은익층은 뭐 여러 층 쌓아도 되고 뭐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출력층입니다. 출력층은 우리가 이진 분류를 하니 시그모이드를 쓰고요. 중간 은익층은 렐루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코드 간단합니다. 케라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시퀀서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레이어를 하나, 둘, 세 개 넣고 처음에 12개, 8개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입력 8개랑 출력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해봐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넣어보면 되고 컴파일 할 때 뭐 이진 분류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컨볼루션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D를 또 관장하다 보니 복잡한데요. 인자가 좀 많죠. 네, 컨볼루션 필터, 뭐 커널 뭐 이런 것 쪽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컨볼루션 필터다라고 하면 보시면 이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처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입력이 영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해보건데 3x3에 입력하는 영상이라고 예상을 해보죠. 3x3의 영상이고 필터가 하나입니다. 필터가 하나고 이 필터가 쭉 돌면서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안에 과정은 곱하는 과정 그대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두 번째 결과 나오고 또 한 칸 위로 이동해서 또 결과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입력이 3 곱하기 3이 나오면 출력이 2 곱하기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좀 더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아까 이거를 그냥 기본적인 레이어로 푼다 그러면 입력 9개에 출력 4개짜리 MLP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안에 가중치가 몇 개 있을까요? 입력 9개에 출력 4개다. 네, 나오겠죠? 이게 쭉 가중치가 이걸 얘네들을 다 학습시켜야 됩니다. 근데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필터가 2 곱하기 2에서 4개만 있죠. 4개만 학습시키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의아했어요. 가중치, 뉴런 수가 적은데, 가중치가 적은데 왜 학습이 더 잘 되지? 왜냐하면 얘가 학습하는 어떤 그런 그 효과가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여기서 학습 필요 없는 가중치를 다 뺐어요. 보니까 훨씬 더 간단해졌죠. 그죠? 네, 간단해졌습니다. 그걸 제가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이쪽으로는 좀 봐주세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W0가 있으면 모든 입력이 얘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CNN으로 가게 되면, 이게 필터를 넣게 되면 얘는 얘랑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설명 이렇게 할게요. 이 Y0는 이 4개만 가지고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Y0는 저기 뒤에 있는 녀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적인 요소만 가지고 이 출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눈을 인지할 때 눈 안에 그 아이라인이 귓볼이랑 같이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을 보면 눈만 보고 귀만 보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성이 이 가중치를 다 쉐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눈이 여기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약간 위에 있든 밑에 있든 하나의 특징을 고른다고 하면 걔를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필터가 전체 인력을 다 훑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살펴보죠. 아까 이제 3 곱하기 3에서 필터 2파이 2 하면 더 줄어들죠. 근데 층을 막 이렇게 쌓다 보면 이게 계속 줄어들어 버리면 뒷단에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 줄게끔 패딩형이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모델을 만들려면 이렇게 옆에 이런 어떤 패딩을 넣어가지고 입력과 출력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게끔 하려면 패딩 세임 또는 뭐 그냥 유효한 것만 뺏겠다 그러면 패딩에다가 밸리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인자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제로 패딩 세임 해서 인풋 CF 331 해서 넣으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인자의 1은 필터의 개수입니다. 필터 하나죠. 필터 하나. 그리고 2 곱하기 2는 필터의 사이즈입니다. 2 곱하기 2. 그리고 패딩 세임을 했으니 33 집어넣으면 나오는 출력도 33이겠죠. 이제 블럭이랑 매칭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요. 필터의 수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필터 수가 늘어나면 출력되는 영상 수도 늘어납니다. 개수에 맞게끔. 이걸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 사진 찍을 때 필터 적용 이렇게 하잖아요. 필터가 9개면 나오는 이미지도 몇 개죠? 9개죠. 네. 그래서 보시면 필터 3개 했다 그러면 입력에 필터 3개 주니 출력 영상이 몇 개죠? 3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에 필터 3개 넣으면 출력 3개 나온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입력이 3개입니다. 입력이 3개. 입력이 3개. 입력이 3개고 필터 하나면 아까 출력 영상은 필터 수에 결정된다 그랬죠. 입력 3개인데 필터 하나면 출력 영상 몇 개죠? 하나입니다.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입력 개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입력 개수는 같은 필터가 다 적용되고 얘네들이 썸하면 됩니다. 이제 좀 헷갈리실 겁니다. 자, 필터 2개에 입력이 3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막 필터가 이렇게 6개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는 필터 2개가 쭉 돌면서 3개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 영상은 몇 개? 2개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CNN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맥스 풀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풀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원리만 좀 보시자면 이렇게 나눠서 4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가장 큰 값만 추려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 여기 봅시다. 여기에 가장 큰 게 3입니다. 그럼 위로 올리는 게 3이 올라가겠죠? 그죠? 위에는 4라서 4가 올라갑니다. 또 8 올라갑니다. 4 올라갑니다. 그래서 2배로 줄어드는데 큰 값만 모아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색깔 칠해 놓은 게 좀 큰 값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값이 골라서 뒤에 빠지는 건데요. 요게 삼각형이라고 쳤을 때 얘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약간 틀어져서 위로 이동하거나 또는 확대가 되더라도 결과는 어떻죠? 다 똑같죠? 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인지할 때 늘 보던 그 친구가 있는데 얘는 평소에 웃지 않았었어요. 근데 약간 살짝 웃었어. 우리 걔를 인지를 할 거야 못할까요? 할 수 있죠. 약간의 어떤 사소한 변화나 약간 뭐 이동, 또 약간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은 맥스 풀링을 통해서 다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까지 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결국에 아무리 영상 처리를 컨볼루션 필터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분류 문제입니다. 그렇죠? 분류든 어떤 회귀 문제든 요즘은 영상 생성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분류 문제를 푼다 그러면 결국에 출력층을 맞춰야 됩니다. 소프트맥스나 시그모이드나. 그래서 얘를 1차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래튼이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걸 조합만 하면 CNN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저희가 8 곱하기 8의 영상에다가 여기에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 얘를 인지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출력은 원, 삼각형, 사각형 해서 3개라서 출력의 벡터가 3개입니다. 그죠? 입력과 출력만 알면 안에 모델을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 써야겠죠. 입력 하나에 지금 필터 몇 개죠? 2개. 필터 2개고 필터 크기가 몇 개죠? 3 곱하기 3. 그렇죠. 그래서 출력에 나오는 결과도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풀링 하죠. 맥스 풀링 해서 중요한 특징만 이렇게 줄어듭니다. 확 줄죠. 자, 입력 2개고 필터가 3개예요. 그럼 출력 몇 개죠? 3개.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좀 전에는 제가 입 모양을 계속 읽었어요. 지금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이 3개고 얘도 풀링을 했어요. 그죠? 확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1차원으로 쫙 만듭니다. 그죠? 만든 다음에 은익층에 조금 더 한 번 더 약간 줄게 만듭니다. 아직까지 은익층입니다. 은익층에 서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뭘로 썼다? 렐로.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출력층 만들었어요. 우리는 분류 문제를 풀기 때문에 3진 분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출력층 뭘로 쓰겠죠? 소프트맥스. 좋습니다. 와, 짜자자자자자 해서 쫙 꼽아서 이제 입력 딱 넣으면 출력 딱 나옵니다. 라고 열심히 레고를 만들었더니 그때 김 교수님이 레고 멋지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손가락이 많이 아팠습니다. 코드로 짜면 이렇게 간단한 거. 복붙하면 돼. 자, 컨볼루션 2D에 필터 개수 2개, 필터 사이즈 넣고 패딩, 세임, 액티베이션 렐루 왜 은익층이라서 인풋 쉐입 88, 맥스 풀린 2배로 줄게 하고요. 또 컨볼루션 넣고 맥스 풀린 넣고 플래트 넣고 8개 넣고 렐루 넣고 3개 넣고 소프트맥스 넣습니다.
지금 다 이해되셨죠? 와, 대단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다. 이제 코드 보시면 다 이해되십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는 됐는데 진짜 될까? 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판 열어서 8 곱하기 8은 너무 작아서 24 곱하기 24로 이렇게 그림판 열어서 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그래 내가 배운 대로는 훈련셋과 시험셋을 나눠야지 해서 딱 정확하게 나누고 해서 학습시켜서 딱 했습니다. 썼던 코드는 이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까 그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 몇 줄 안 됩니다. 와, 결과가 100% 나왔어요. 1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야, 나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써봐. 내가 다 맞춰줄게. 그래?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원을 그려놨더니 막 원 그리기 시작합니다. 막 그리는데 이렇게 삐뚤삐뚤 그리고 원 작게 그리고 막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예. 제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안 했으면 했는데 너무 잘난 척 했나 봐요. 사각형 그려보자니까 막 이랬어. 말은 학습시킨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삼각형 완전 과간입니다. 완전 크게 삐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40% 나왔어요. 40%. 이게 수치 한번 감을 얻으셔야 됩니다. 삼진분류에서 랜덤이 찍으면 몇 프로가 나올까요? 33% 나옵니다. 40%는 거의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코에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일일이 또 학습을 시키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은 와이프 몰래 와이프가 쓴 이거를 학습 다시 시켜서 다시 보여주는 거였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배운 대로.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그래서 케라스 막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로테이션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이동을 막 해주고요. 이렇게 전 발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틀어지기도 막 합니다. 왔다 갔다 해주고 플립도 막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돌려보니 얘를 랜덤에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신기하죠? 이걸 아까 와이프가 그린 거 아니고 제가 그린 걸로 랜덤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와이프가 그린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딱 했더니 73% 나왔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케라스에서 지원되는 펑션 하나 썼을 뿐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또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환신경망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기본적인 원리만 좀 짚어 넘어가 보죠. 아까 댄스 같은 경우에는 1 넣고 3 나오는 거 이런 건데 LSTM이라고 이제 신경망 중에 순환신경망 중 하나인데요. 얘는 상태를 이렇게 전이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하나인데 여러 상태를 이렇게 전이할 수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타임 스텝별로 입력을 하고 그 상태로 쭉 이어가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이렇게 분류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게 됩니다. 하고 이제 스테이트 풀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계속 넘기는 어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해보죠. 이제 나비아를 한번 학습을 시켰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비아가 뭔가 시퀀스라는 어떤 정보였어요. 그래서 나비아를 계속 학습시키면 처음에 내가 네 구절, 이렇게 네 음절만 줘도 뒤에 이어 부를 수 있겠지? 왜? 나는 부를 수 있는데? 해서 한번 학습을 시켜봤죠. 어떻게 했느냐? 먼저 학습 과정을 보면 모델에다가 4개 입력해서 그 다음 거를 출력으로, 그 다음을 라벨, 이게 나와야 돼 라고 학습시킨 거예요. 처음에 4개, 출력 하나. 처음에 4개, 그 다음에 한 칸 이동해서 4개 입력, 출력 하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개 입력, 출력 하나. 학습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예측을 또 해봅니다. 예측을 할 때 4개 입력해서 그 다음에 출력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 기록하고 또 4개 입력해서 출력 하나 또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건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4개 입력하면 다 부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4개 입력하면 출력이 하나 나오는데 이 출력을 다시 그 다음 턴에 입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예측이 넣어야겠죠. 그럼 또 예측된 걸 또 입력을 넣고 또 예측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예측된 걸로만 계속 예측해서 끝까지 부르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LSTM 이해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계속 공부했는데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10초 만에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여러분은 10초 만에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사음절을 불러볼게요. 여러분은 예측을 해보십시오. 나비야를 부를 겁니다. 다 같이. 제가 여러 번 불러봤는데 정말 음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남성분들이 좀 많네요, 오늘. 굉장히 나비야가 같이 안 들리더라. 여성분들 조금 더 이렇게 톤을 좀 높게 해주시고요. 정확히 좀 불러주십시오. 기대합니다. 네이버 화이팅. 자, 나비야 나. 오,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박수. 예, 너무 감사합니다. 톤을 높게 해주셨습니다. 방금 여러분 하신 게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개밖에 안 했는데 예측한 가지고 또 계속 예측해요. 주식이나 이런 데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MLP 모델을 해봤습니다. MLP 모델로 해봤더니 결과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입력에 출력이 있는데 나비야를 잘 보면 같은 그러니까 4개의 음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출력이 다른 것들이 몇 개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은 많이 헷갈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한 걸 들어보죠. 제가 이거를 처음 듣고 새벽 2시에 들었습니다. 와, 막 소름이 막. 예, 그랬었습니다. 예, 재밌죠. 그랬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선곡을 잘못했니? 저는 이렇게 책을 막 쓰고 있었으니까 나비야 앞으로 다 그려놨는데 다시 그래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LSTM을 한번 적용해봤죠. 그래도 결과 안 좋았었어요. 그다음 스테이트 풀이라는 걸 다시 공부하고 돼서 그걸 적용해봤더니 와, 틀린 거 하나도 없이 쫙 끝까지 부르더라고요. 근데 감흥은 없었어요. 왜냐면 알고 있는 노래여가지고. 근데 이러한 어떤 시계열적인 문제를 풀 때는 RNN이나 LSTM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력 인자를 좀 더 다양하게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걸 다 코드화해서 뭐 G8은 1, 뭐 E8은 2, E4는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했는데 이걸 나눠서 음정과 박자를 좀 나눠서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그걸 왜 어떻게 느끼냐면 이런 학습 때는 어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입력 속성이 하나인 거랑 2개 비교하시면 훨씬 더 이제 입력이 학습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좀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LSTM 같은 게 약간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편차가 좀 심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좀 스테이블한 상태를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블로그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블로그를 쌓아봤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 막 쌓아야 할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살 수 있는 재정적인 거는 한계가 있고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직접 하다가 힘들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써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할 때 레고의 이제 스펙을 보가면서 이렇게 해야 일을 맞추겠다. 해서 일일이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다가 이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블럭이 거의 뭐 모델들이 막 150네요 이래요. 이거 언제 이거 손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해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고 아키텍처라는 이런 걸 막 팔더라고요. 그래 이러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뭔가 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영감을 얻고 제대로 뭔가 하나 매핑되는 거를 레이어 매핑되는 걸 쫙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어 처리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모델들인데요. 문제는 이거를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딥러닝 학습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어요. 전 렌더링 잘 개념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렌더링이구나 몽소처럼 했죠. 그리고는 이걸 보여줬더니 이거는 시각장애인 분이 연락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안마나 이런 서비스 쪽에 80%를 하는데 실리콘밸리는 대부분 또 이렇게 엔지니어나 또 개발자도 많이 활동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게 있으면 실제 딥러닝 개발도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레고사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에 점자를 넣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응답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D 프린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풀면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 이게 레이어, 댄스 레이어에 시그모이드면 이진분류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층은 마음대로 쌓을 수 있어요. 차트도 있고 중간 은이층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뭘 써요? 렐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CNN 모델인데 2D를 넣어가지고 이 중간에 2D에서 1D로 바꾸는 얘를 플래튼, 그죠? 그리고 구멍 난 게 이제 드랍아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쭉쭉쭉 만들고요. 요게 이제 코드고 블럭입니다. 이게 이 개념만 잘 익혀놓으면 머릿속에 딱 이렇게 딱 각인이 돼버리면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VGG 16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쭉 쌓아서 쭉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만들어서 어떤 전자 회로나 이런 데 딱 집어넣으면 코드 제네레이터가 딱 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LSTM 같은 게 좀 귀엽죠? 예, 귀엽습니다. 예, 귀여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치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뭐 파는 사람 같네요. 스테이트 풀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막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쁘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센티넬 같은 막 무시무시한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여튼 스테이트 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태를 넘겨가면서 스택을 쌓으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블럭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사과, 오렌지를 구분하는 삼진 분류를 쌓는 건데 여기에 댄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렐루, 댄스, 뭐죠? 렐루, 댄스, 삼진분류라 제일 위에 거 뭐죠? 맞습니다. 그래서 입력 다 집어넣으면 바나나가 딱 나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블럭을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케라스 코드가 나옵니다. 각인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거 아까 쭉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케라스로 지금 제가 간단한 모델만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모델 이런 것들은 계속 케라스 코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무에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라스 코리아를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는 케라스 코리아를 이렇게 딥러닝 전문 어떤 그런 그룹이 아니라 실제 도메인에서 적용하는데 좀 더 쉽게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좀 하면 상의를 해가면서 좀 모델도 좀 공유하고 또 도움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케라스를 좀 많이 활용하고 실제 좀 딥러닝 공부하시거나 할 때 좀 쉽게 입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십시오. 아까 이거를 실제로 넣으면은 네. 물리적인 그 블럭을 넣으면은 코드 제너레이팅하는 거를 생각하고 네. 계시잖아요.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저런 모형을 네.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소니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프레임워크 이렇게 만들어지고 막 그럽니다. 케라스 케라스 기반은 아닌 것 같고요. 걔네들을 뭐 텐스플로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있고 저는 좀 더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분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블록마다 칩 같은 거 굉장히 싼 칩 이렇게 박아놓고 여기에 뭐 빵판 이런 데 딱 집어넣으면 쭉 돌면 아이덴티피케이션 딱 될 거잖아요. 되면 얘를 이제 케라스 코드 만들어 주거나 조금 더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여기에다가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이렇게 매핑을 시켜놔요. 매핑 시켜놓고 학습을 막 해요. 그러면 여기에 웨이트가 쌓이는 거예요. 이 블럭에. 뺐다가 로봇에 딱 집어넣으면 로봇 뒤에 이렇게 뭐 머리 뒤에 열고 딱 집어넣으면 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일 뿐입니다. 네이버 분들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어떻게 뭐 재미있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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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분위기 너무 안 좋은 데서 발표를 했었어요.
네, 아, 거기에 좀 많이 이렇게 제가 상처를 입다 보니까 지금 너무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네. 질문이 더 없을까요? 지금 밥 시간대를 제가 훌쩍 넘겼네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실 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청취해 감사합니다.